미국 백악관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트럼프의 협박이 전 세계 생중계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3시 워싱턴 DC 긴급 브리핑룸. 미국은 힘으로 한국을 굴복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석은 술렁였고 월가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요새 잘 나간다 해도 버틸 수 있다고? 라는 냉소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가 모든 계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세계는 얼어붙었고 미국은 스스로의 덫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짓 하다 뺨 맞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대한민국 응원 댓글 작성해 주시면 미국 응징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CNN에서 백악관 출입을 담당한 지 벌써 15년째죠.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 보복을 받지만 그날만큼 소름 돋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날 새벽 5시 30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CNN 데스크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였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나와. 트럼프가 직접 브리핑한다고 해. 평소 같으면 오전 10시는 넘어야 볼 수 있는 얼굴이 새벽에 나타난다.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질 예감이 들었죠. 급하게 양복을 입고 백악관으로 달려갔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시큐리티가 평소보다 2배는 많았고 스태프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떤 스태프는 진짜 떨고 있더라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평소 같으면 서로 농담이나 하고 있을 텐데 그날은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을 향한 최후 통첩이 떨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워싱턴 포스트 베테랑 기자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마이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야. 미국이 한국을 무릎 꿇린다면 말이지.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한국이 미국을 무릎 꿇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새벽 6시 정각,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전 세계를 향해 카메라를 똑바로 노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산 배터리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제전쟁 선포였거든요. 트럼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들의 미국에 대한 투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제 그들은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브리핑룸 전체를 꽉 채웠어요. 기자들은 완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 뒤쪽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진짜 전쟁 선포야. 한국 끝났다. 제 옆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비아냥거리며 속삭였어요. 이 정도면 한국도 결국 고개 숙이지 않겠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을 테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00명 기술자 수갑 사태도 모자라서 이제는 관세 폭탄까지.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있지 않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브리핑룸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대통령님, 테슬라 주가 폭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반박 성명 가능성은 고려하셨나요? 관세 부과 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트럼프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항복 선언을 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의 존엄에 관한 문제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한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CNN 뉴스룸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긴급 기사를 쓰고 있었고, 프로듀서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국 반응을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동료가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말했어요. 마이클, 월가는 이미 완전 난리야. 테슬라 주가가 15% 떨어졌고 GM도 8% 폭락했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 반응이 없다고.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긴급 성명이라도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 완전히 잠적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급하게 서울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상황은 어때? 정부에서 뭔가 움직임 있어? 글쎄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예요. 청와대도 산업부도 심지어 국회도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성명서 한 장은 나왔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섬뜩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이유가 뭘까? 혹시 정말 당황해서 대응책을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말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건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할수록 더 무서워진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진짜 반격이 바로 그날 새벽 2시에 시작됐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받을 건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CNN 워싱턴 지사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며 밤새 대기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였죠. 솔직히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CNN 경제부 기자였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확인해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성명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테슬라 공장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저는 곧바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바로 그 시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 테슬라 공장 관리자 데이브 윌슨의 사무실. 그는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산항에서 오는 전화였어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이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예정된 출항이 취소됐습니다. 뭐라고? 취소? 무슨 소리야? 한국 정부의 지시입니다. 미국행 배터리 운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합니다. 데이브 윌슨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배에는 테슬라 모델 Y 생산의 필수적인 배터리 팩만 5천 개가 실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미 주문 들어온 차량들을 위한 거였어요. 잠깐, 이건 말이 안 돼. 계약서가 있잖아. 죄송합니다. 불가항력 사유입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데이브는 곧바로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모두 들어라. 지금 당장 모든 라인을 멈춰라. 한국에서 배가 안 떴다. 공장 전체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밤 근무 중이던 작업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배터리가 안 온다고? 그럼 우리 내일부터 뭐 해? 한 베테랑 작업자가 소리쳤어요. 하루만 멈춰도 손실이 2억 달러야. 이거 장난 아니다. 다른 작업자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 아니야? 한국이 진짜로 우리한테 칼을 꽂은 거야. 저는 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 본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노 코멘트라고 했지만 계속 파고들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네, 부산항에서 출항 예정이던 화물선이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행정 지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곧바로 CNN 뉴스룸에 달려가서 긴급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경제부 기자가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마이클,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야. GM 볼트 생산 라인도 똑같은 전화를 받았어. 포드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설마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 전체를
그런 것 같아. 지금 디트로이트가 완전 난리 났어. 저는 급하게 디트로이트 특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거기 상황 어때? 완전 아수라장이야. GM 공장 세 곳이 동시에 라인 스톱 들어갔어. 작업자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진 상태야. 이때까지도 저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보잉 시애틀 공장이었습니다. 기자님,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항공기 배터리 공급도 중단한다고 해요. 뭐? 보잉까지? 네, 787 드림라이너 생산이 완전히 멈췄어요. 한국산 리튬 배터리 없으면 비행기 자체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미국 산업 전체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어요. 아침 6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항만 노동자가 CNN에 제보 전화를 걸어왔어요. 기자님, 지금 부두가 완전 텅 비었어요. 한국에서 오는 컨테이너선이 하나도 없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5척은 와야 하는데. 또 다른 제보도 들어왔어요. 휴스턴의 에너지업계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한국으로 LNG 수출하는 계약이 있는데 갑자기 연기됐다고 해요.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완벽한 경제적 봉쇄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미국이 가장 아픈 곳부터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아침 7시 뉴스에서 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한국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국 산업의 심장부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13분 후에 터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7시 저는 CNN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중이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조용한 반격 자막이 떠 있었고 저는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계를 겨냥해서.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급하게 열리더니 프로듀서가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급보 원고를 들고 있었죠. 마이클, 지금 당장 이거 봐. 테슬라 주가가. 저는 생방송 중이라 당황했지만 그가 보여준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테슬라 주가가 개장 30분 만에 27% 폭락한 거였어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낙하였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제가 말을 하는 사이에도 숫자는 계속 떨어졌어요. 30%, 32%, 35%.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동료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더 큰 뉴스가 터졌다는 뜻이었죠. 저는 급하게 방송을 마무리하고 뉴스룸으로 달려갔습니다. 뭔 일이야? 테슬라만 그런 거야? 경제부 기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GM도 23% 떨어졌고 포드는 19% 폭락이야. 자동차 섹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그 순간 또 다른 동료가 전화기를 들고 달려왔어요. 마이클, 디트로이트에서 긴급 전화야. 지금 당장 받아봐.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기자님, 여기 완전 난리예요. GM 공장 5곳이 동시에 가동 중단됐어요. 작업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받은 거야? 디트로이트만 해도 1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시간 전체, 오하이오까지 번지고 있어요. 저는 급하게 다른 지역 특파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어요. 시카고 특파원 캐터필러 중장비 공장도 멈췄어요. 한국산 배터리로 돌아가는 전기 지게차 때문에. 애틀란타 특파원 조지아의 기아 공장은 역설적으로 풀가동 중이에요. 미국 GM 공장이 멈추니까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가장 충격적인 건 테네시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닛산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가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관세로 한국을 흔들려고 했는데 멈춘 건 우리잖아.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망 차질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체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오전 9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더 한 명이 CNN에 긴급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기자님, 저는 15년간 주식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자동차 섹터가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정확히 어느 정도 손실인가요? 테슬라만 해도 시가총액 1,500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GM, 포드까지 합치면 2,500억 달러예요. 하루 만에 말이에요. 그 트레이더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가장 무서운 건 한국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배만 안 보낸 건데 미국 경제가 이 정도로 타격을 받다니. 정말 소름 돋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기자님, 저희 오늘 오후 2시부터 무급휴가 들어가요.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배터리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작년에 집도 샀고 애도 있는데 트럼프가 한국 때리려다가 우리가 실업자 될 판이에요. 또 다른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미시간의 GM 공장 노동자였어요. 우리 공장 주변 식당들, 마트들도 다 영향받고 있어요. 공장이 멈추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지역 경제가 통째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계산했다는 걸 말이죠. 오후 1시 워싱턴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나와서 말했어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장관님, 관세 폭탄을 먼저 터뜨린 건 미국 아닙니까? 한국의 이런 대응을 예상하셨습니까? 미국 노동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변명만 늘어놓았죠. 저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려던 관세 정책이 완전히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미국 제조업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고 미국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속으로 알고 있었던 건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진짜로 준비한 카드들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또다시 급한 전화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CNN 서울 특파원이었어요. 마이클, 지금 서울이 완전 뒤집어졌어. 정부 청사 앞에 기자들이 수백 명 몰려 있어. 뭔 일이야? 드디어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 발표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보통 성명이 아니야.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온다고 해.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야.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CNN 뉴스룸으로 달려갔어요. 동료들도 이미 와 있었고 모든 모니터가 서울 정부청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 정부청사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헬기까지 뜨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한 정부청사가 완전히 다른 곳 같았어요. 한국 시간 오후 2시 정각, 산업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산 LNG 도입 40% 축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합니다. 그 순간 뉴스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LNG, 액화천연가스. 갑자기 왜? 경제부 기자가 급하게 설명해줬어요. 마이클, LNG는 미국의 핵심 수출품이야. 특히 한국은 미국 LNG의 최대 구매국 중 하나거든. 이게 40% 줄어들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스턴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에너지업계 관계자였습니다. 기자님, 지금 휴스턴이 완전 패닉이에요.
한국이 LNG 구매를 줄인다고? 이거 장난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인가요? 한국이 우리 LNG 수출의 20%를 차지해요. 이게 갑자기 반토막 나면 텍사스 셰일가스 업체들이 줄줄이 망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였어요. 3개월 안에 우리 셰일가스가 썩어 넘칠 거예요. 저장할 곳도 없고 팔 곳도 없어지면. 이건 재앙이에요. 저는 급하게 텍사스 특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거기 상황 어때? 완전 아비규환이야. 에너지 회사 주가들이 폭락하고 있어. 엑손모빌 15% 하락, 쉐브론 12% 급락. 텍사스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의 다음 발표가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또한 미국산 농산품 수입도 단계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농산품까지. 저는 급하게 농업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담당자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우리 쇠고기 수출 3위 국가예요. 옥수수는 2위고요. 이게 갑자기 끊기면 중서부 농민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때 아이오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부였습니다. 기자님, 저희는 한국의 옥수수 수출로 먹고 살아요. 작년에만 500만 달러 벌었는데 이게 끊기면 농장 문 닫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트럼프가 한국 때리려다가 우리 농민들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미국 우선주의예요? 점점 더 많은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몬드 농장, 워싱턴의 사과 농장, 몬타나의 밀 농장. 모두가 한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원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 거예요. 공화당 의원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트럼프, 당신은 한국을 흔든 게 아니라 미국을 죽이고 있어. 그 의원은 계속해서 분노를 토했어요. 텍사스 에너지 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고 중서부 농민들은 울고 있어. 이게 미국을 위한 정책이야? 다른 공화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경제전쟁을 선포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할 건가?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즉시 철회하라.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급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 6시 뉴스에서 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정밀 타격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CNN 경제부에서 급보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독일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어. 완전히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 독일에서? 무슨 소리야? EU가 한국 편을 든다는 거야. 지금 베를린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어. 저는 급하게 모니터를 독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경제장관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프랑스 장관도 함께 있었어요. 독일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유럽연합은 한국과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한미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말이죠. 프랑스 장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을 우려합니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뉴스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동료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미국이 고립되고 있어. 저는 펜을 떨어뜨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지금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바로 다음 날 터질 예정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새벽, 저는 또다시 긴급 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CNN 베를린 특파원이었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일어나. 역사가 바뀌고 있어. 무슨 소리야? 독일에서 뭔 일이?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움직였어. 지금 베를린에서 긴급 기자회견 중이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
저는 급하게 뉴스룸으로 달려갔어요. 모든 모니터가 베를린을 비추고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독일 총리 관저 앞에 각국 기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나란히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독일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배터리 동맹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뉴스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동료들이 서로 소리치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독일이 한국 편을 든다고? 이거 진짜야? 확인됐어? 프랑스 대통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합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진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완전한 진영 재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이탈리아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스페인 총리도 가세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일방적 관세에 반대합니다. 저는 급하게 유럽 각국 특파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특파원 필립스가 한국 배터리 회사와 독점 계약 발표했어. 벨기에 특파원 EU 본부에서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검토 중이래. 스웨덴 특파원 볼보가 중국 대신 한국 배터리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어. 가장 충격적인 건 영국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브렉시트로 EU를 떠난 영국까지 한국과 별도 협정 체결을 검토한다고 해.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유럽 전체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거였어요. 오후 1시 워싱턴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무장관이 나와서 말했어요. 유럽의 결정에 실망을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국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제가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님, 미국이 먼저 관세전쟁을 시작해놓고 동맹국들의 이탈을 탓할 수 있습니까? 국무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변명만 늘어놓았죠. 우리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맹국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기자가 소리쳤어요. 장관님,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랬어요. 오후 2시부터 도미노 현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 협력 협정 체결을 발표했어요. 덴마크가 뒤따랐고 핀란드까지 가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캐나다였어요. 우리의 바로 옆 나라 NAFTA 파트너인 캐나다까지 한국 편을 든 거였어요. 캐나다 총리가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캐나다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제 옆에 있던 동료가 비명을 질렀어요. 세상에. 미국이 진짜 혼자가 됐어. 또 다른 동료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 일본도 움직이고 있어. 화면에는 도쿄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일본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양국 기업 간 기술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심지어 호주까지 가세했어요.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어요.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지금 완전히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후 4시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방적 관세 조치는 국제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마저 한국 편을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특별 생방송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결과적으로 미국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한국과 협력을 선언한 나라들이 파란색으로, 미국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한국은 단 사흘 만에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이 됐습니다.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고 한국의 다자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준비한 진짜 카드들은 아직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터질 예정이었어요. 그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또다시 급한 전화로 잠에서 깼어요. 이번에는 시애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기자님, 큰일 났어요. 보잉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보잉? 갑자기 왜? 한국에서 항공기 배터리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787 드림라이너 생산이 올스톱됐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뉴스룸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고 모든 모니터가 시애틀 보잉 공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화면 속 보잉 공장은 완전히 정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4시간 돌아가야 할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주차장도 평소의 절반도 안 차 있었고요. CNN 시애틀 특파원이 현장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지금 보잉 에버렛 공장 앞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도 야간 교대조가 바쁘게 일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조용합니다. 저는 급하게 보잉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엔 노 코멘트라고 했지만 계속 파고들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787 드림라이너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산 리튬이온 배터리 없이는 비행기를 완성할 수 없거든요. 언제부터 재개될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지만 한국 기술 수준을 따라갈 곳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초반에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비웃었던 것들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순간이라는 걸 말이죠. 오전 7시 뉴욕 JFK 공항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공항 운영 책임자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312편이 결항됩니다. 보잉 787기들의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312편이면 하루 승객수가 몇 명인가요? 약 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JFK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공항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랬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미국 주요 공항들이 연쇄적으로 결항 사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항공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참담했습니다. 델타 항공 관계자, 우리 787 항공편 70%가 운항 중단됐어요. 승객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아메리칸 항공 담당자 대체편으로 737을 띄우고 있지만 연료비가 30% 더 들어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항공 국제선이 특히 심각해요. 태평양 횡단 노선은 787이 아니면 연료 효율성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없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보잉 내부에서 온 제보였어요. 익명의 보잉 엔지니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단순히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787의 핵심 부품 중 30% 이상이 한국산이에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센서, 반도체까지.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비행기 자체를 못 만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의 자랑인 항공산업이 이렇게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니. 오전 10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잉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35% 폭락한 거예요. 트레이더 한 명이 CNN에 긴급 전화를 걸어왔어요. 기자님,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에요. 보잉이라는 회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보잉 시가총액 2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70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어요. 이런 폭락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어요. 또 다른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더욱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보잉뿐만 아니라 미국 항공산업 전체가 도미노 효과를 겪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업체들, 항공사들, 심지어 공항 운영사까지. 정말 그랬어요. 오후 1시가 되자 연쇄적인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록히드 마틴 28% 하락, 레이시온 22% 급락, 제너럴 일렉트릭 31% 폭락. 저는 급하게 각 회사들의 연락을 취했어요.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국산 부품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해요. 오후 2시 펜타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나와서 말했어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장관님, F-35 전투기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차세대 무인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이 군사용 부품 공급까지 중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방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땀을 흘리며 회피성 답변만 반복했죠. 오후 4시 시애틀 보잉 공장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을 특파원이 전해왔어요. 지금 공장 앞에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이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는 트럼프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 노동자를 비췄어요. 40대 남성이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째 보잉에서 일했어요. 집도 있고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트럼프가 한국과 싸우더니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다른 노동자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칼을 빼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베이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저녁 6시 뉴스에서 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항공산업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시작한 관세전쟁이 결국 미국 자신을 가장 크게 타격했습니다. 화면에는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트럼프의 관세, 보잉을 추락시키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초반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비웃음이 지금은 미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카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게 됐어요. CNN 서울 특파원에게서 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서울거리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야.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화났어. 어떤 의미야? 미국 브랜드 불매 운동이 시작됐어. 그런데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이야.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 저는 급하게 서울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명동 스타벅스. 평소 같으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곳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매니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의 30%도 안 돼요. 손님들이 미국 기업은 안 간다고 하면서 돌아가세요. 강남역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웨이팅이 30분이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더 많아요. 가장 충격적인 건 편의점이었어요. GS25 사장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코카콜라 발주가 영건이에요. 펩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럼 손님들이 뭘 사가세요? 국산 음료수, 한국 과자들. 심지어 미국산 과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진짜 분노였거든요. 홍대 앞에서 만난 20대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넷플릭스 해지했어요. 우리에게는 웨이브가 있잖아요. 굳이 미국 돈 벌어줄 이유 없죠. 다른 대학생도 가세했습니다. 아이폰도 바꿀 생각이에요. 삼성이 훨씬 좋은데 왜 애플을 써야 해요?
강남에서 만난 직장인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나이키 신발 다 버렸어요. 이제 국산 브랜드만 신을 거예요. 스타벅스 대신 투썸플레이스 가요. 맛도 더 좋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70대 어르신의 말씀이었어요. IMF 때는 우리가 무릎 꿇었지만 이번엔 미국 차례다. 우리 손자들한테 당당한 조상이 되고 싶어. 그 어르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약해서 굴복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도 할 말은 해야지.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정부가 조장한 게 아니라 진짜 국민 감정이었거든요.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발적인 집회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든 기술, 우리가 지킨다.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누가 갑인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정말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이어서 외쳤어요. 미국이 우리 기술자들을 감옥에 넣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참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관세까지. 안 된다. 라는 함성이 광장 전체를 뒤덮었어요. 저는 CNN 서울 특파원을 통해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조직이 아닌 순전히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서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시민 우리 항구에서 미국 행배 더 이상 안 보내. 대구 시민 미국 과자 대신 우리 과자 먹자. 광주 시민 5.18 때도 미국이 뭘 했는지 우리는 안다. 가장 놀라운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기존의 미국 문화에 친숙했던 MZ세대까지 등을 돌린 거였어요. 인스타그램, 틱톡에는 해시태그 미국 OUT, 해시태그 한국 이최고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세요? BTS, 블랙핑크, 손흥민, 삼성, LG. 이 모든 게 우리 거예요. 그 영상이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들도 하나같이 뜨거웠습니다. 진짜 자랑스럽다. 미국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제야 진짜 선진국 된 기분. 오후 5시, 이런 한국의 분위기가 미국에도 전해졌어요. CNN 뉴스룸에서 한국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 한국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 화면에는 서울 시내 곳곳의 모습이 나왔어요. 스타벅스는 텅 비고 맥도날드는 문을 닫았고 심지어 애플스토어 앞에는 항해 피켓을 든 시민들이 서 있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라고 동료가 말했어요.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의지 표현이었거든요. 저녁 7시 워싱턴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트럼프가 참모들을 불러 모은 거였습니다. 회의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퇴출되고 있습니다. 애플 매출이 70% 급락했고 스타벅스는 90% 하락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정부 차원을 넘어 국민 전체의 자발적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닌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감정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면에는 광화문 광장의 뜨거운 함성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누가 갑인지 똑똑히 봐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갈등은 단순히 끝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한쪽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다음에 올 예정이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미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거였어요.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일 전 관세 선언할 때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게 항복 선언인가?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겠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사실상 백기투항이었거든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관세 철회를 의미하는 건가요? 한국에 사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트럼프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냥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중계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저는 CNN 뉴스룸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유럽에서 엄청난 발표가 나왔어.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이유는 한국과 100억 유로 규모의 그린 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이어서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특별 비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영국까지 가세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경제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세계가 정말로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오후 2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아시아에서 터졌습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인도는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태국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나섰어요. 가장 상징적인 건 중국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자랑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한국과 손을 잡은 거였어요. 오후 4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70% 폭락했어요. GM은 60%, 보잉은 75% 떨어졌습니다. 미국 제조업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을 뚫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0% 상승, LG에너지솔루션은 45% 급등했어요. 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CNN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기자님, 이건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떤 의미죠? 10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공급망이 미국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그 중심이 됐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꿈도 못 꿨죠. 저녁 6시 서울에서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청와대 앞 광장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항의가 아니라 축제 분위기였어요.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인터뷰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 손자들에게 떳떳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됐어요. 30대 직장인도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선진국이 된 기분이에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어요. 대학생들은 더욱 열정적이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경제, K-기술이에요.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감 회복이었거든요. 그날 밤 10시, 저는 특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10일 전만 해도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보던 워싱턴. 하지만 지금 세계는 알았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협력을 선언하는 나라들의 모습이 흘러나왔어요. 조용히 움직이는 한국의 힘은 관세도, 감옥도, 협박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강국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술에 대한 존중, 상호 협력의 정신, 그리고 겸손하지만 확고한 신념.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정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떠올랐어요. 이제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진정한 협력과 상호 존중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드는지를. 그렇게 역사상 가장 짧지만 가장 극적인 경제전쟁이 끝났습니다. 승자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계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려 하면 더 큰 반발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무릎을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의 책상 위에 남은 건 굴욕의 협상문과 무너진 신뢰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국 엔지니어들 앞에서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굴복은 없다. 수치가 증명했습니다. 25% 관세, 하루 만에 30% 매출 하락, 그리고 감정이 증명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단결,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른 미국은 공포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질서를 세웠습니다. 굴욕을 당한 건 미국이었고 새로운 갑으로 인정받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세계가 배운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고함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판을 뒤집는 나라라는 것. 지금까지 감동더보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